예, 이번 학기 2학기 원격 철학 콜로퀴움 마지막 주제입니다. 현적 철학과 과학 철학. 그래서 저희들 소주제로 언어, 과학, 그리고 마법 이렇게 5개 주제를 가지고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에게 또 생소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오늘 소개되는 철학자는 원래는 이제 분석 철학자, 우리 저희들 틀에서는 분석 철학, 과학 철학이었기 때문에 분석 철학자로서의 로트인데, 동시에 이 사람은 철학적 방향을 전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외국 철학사들 중에 프래그마티즘이라고 하는 실용주의라고 하는 철학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신실용주의의 대표자로 또 알려져 있는 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분석 철학자였던 로티가 신실용주의자가 되는 과정을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철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소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자로 모신 유선 교수님은 실제 아마 포스닥으로 로티한테 직접, 그죠? 미국에서 함께 또 작업을 하셨던 분이고요. 한국에서는 지금 로티 전공자가 대표적으로 한 2분 계시는데, 지금 현재 육군사관학교의 김동식 교수, 그리고 오늘 우리 강연자 유선 교수님이신데, 제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로티 철학만큼 최고의 권위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우리 이유선 교수님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철학과에서 학사를 마치셨고요.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가 마치셨습니다. 바로 로티가 재직했던, 물론 말년에는 다른 대학에서 했습니다만, 마지막에 있었던 버지니아 주립대학 철학과에서 포스닥 과정을 마치셨고요.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를 지내셨고요. 지금 현재는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의 강의교수로 재직을 하고 계십니다. 주요 저역서로는 사회철학, 아이러니스트의 사적인 진리, 실용주의, 듀이와 로티, 리처드 로티, 철학의 재구성, 철학자 가담의 현대의학을 말하다가 있고요. 아마 우리 강연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저서입니다. 우연성, 아이러니, 연계성이고요. 아마 오늘 강연 주제도 대부분 바로 이 주저 텍스트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실용주의의 대표자죠. 프라스의 기호와 그리고 공공성과 그 문제들, 다수 그 위에 많은 분들을 쓰고 계십니다. 우리 이유선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소리가 좀 날카로운 소리가 나네요. 자, 안녕하세요. 소리 듣기가 괜찮으신가요? 네. 방금 이재성 선생님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소개를 해주신 이유선입니다. 로티에 관한 한 국내에서 제일 전문가다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꼭 그렇진 않고요. 근데 워낙에 로티를 공부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굳이 부정은 안 합니다. 국내에서 별로 로티를 가지고 학교가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 몇 년 전에 경북대에서 박대원 선생님이 박사학위로 김동식 선생님은 지금 은퇴하신 다음에 이런저런 작업을 또 따로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어쨌든 이제 리처드 로티의 자유주의 아이러니로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로티 철학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이 1시간 강의하고 1시간은 질문을 받는다. 이렇게 듣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저기 가서 로티 철학을 소개하는 강의를 몇 번 해봤었는데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한 4시간 정도는 제가 떠들어야 되더라고요. 1시간 동안에 그걸 하라 그러시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략한 개요 정도를 아마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 질문을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해주시면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고 있는 로티 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자유주의 아이러니스트로서의 삶이라고 정했는데 제 생각에는 리버럴 아이러니스트라고 하는 이 로티의 어휘가 로티의 사상의 전모를 압축적으로 말해주는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 동안 이 리버럴 아이러니스트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그것만 간단히 말씀드려도 로티라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한 사람인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성 선생님이 소개를 해주실 때 아마 로티의 삶을 통해서 로티가 어떻게 분석 철학에서 네오프라그마티스트로 변신했는지 그걸 아마 소개해 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티는 1931년에 태어나서 2007년에 최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포닥을 한 거는 1997년, 8년 그때입니다. 우리나라가 IMF를 맞았을 때, 그러니까 IMF 시작되기 직전에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한 두세 달 있으니까 IMF가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미국에서 버티느라고 정말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갑자기 900원 하는 게 1,800원 이렇게 되니까 어디 마트 가서 무슨 뭘 못 사겠더라고요. 모든 게 다 2배가 돼서. 로티 교수가 이제 큰 강당 같은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다가 말고 저한테 쓰보더니 너 여기서 어떻게 사냐를 물어본 기억이 납니다. 이 양반은 굉장히 독특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소위 말하는 빨갱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1930년대, 40년대 그때 이제 메카시즘이 미국에서 시작되기 전에 그때 미국에 공산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문자 그대로 공산당원이었어요. 그래서 요즘도 나오는 미국의 시사 잡지가 네이션이라고 더 네이션이라는 잡지의 편집장을 그렇게 아버지가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옆에서 그걸 도왔고 그런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면서 이제 미국의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그런 일을 뉴욕에서 부모가 했는데 로티는 어려서 이제 그런 부모가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여러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주말에는 뉴저지에 있는 집으로 가서 주말을 보내고 다시 뉴욕으로 주중에 돌아오는 그런 식으로 살았던 것 같은데 주말에 뉴저지주에 있는 그런 집으로 갔을 때 어린 로티가 했던 일은 산악지대를 돌아다니면서 미국의 야생란, 그러니까 미국에만 자생하는 그 야생란을 찾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어린애 10살도 안 된 애가 그런데 다니면서 이제 라틴어 학명도 외우고 개화 시기도 맞추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란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니까 아마 주변 사람들이 꽤 놀라기도 하고 뭐 기특하게도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드리는 거는 그 로티의 그 자전적인 에세이가 있는데요. 그게 트로츠키와 야생난이라는 제목으로 로티가 이제 자기 어렸을 때 얘기를 쓴, 그리고 자기가 왜 철학 공부를 시작했는지 뭐 그런 얘기를 쓴 에세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살다가 로티 아버지가 어떤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공산당에서 이제 탈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그 트로츠키가 스탈린을 피해서 이제 망명을 하잖아요, 속으로. 그래서 여기저기 도망다니다가 멕시코에서 암살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제 그 서구의 지식인들이 그 분노를 했죠. 그래서 그 스탈린의 그런 어떤 악행, 이걸 조사하고 비난하기 위한 어떤 조사위원회를 꾸립니다. 그래서 멕시코에서 이제 트로츠키 암살에 관련된 조사위원회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적으로 열리는데, 그때 그 미국의 어떤 그 사상적인 대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20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말하자면 아무도 그 권위를 부정할 수 없었던 그 존 듀이가 그 트로츠키 그 조사위원회의 의장으로 멕시코로 갑니다. 그때 이제 그 존 듀이를 수행했던 그 비서가 로티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로티 아버지가 그 공산당의 악행에 대해서 알게 되고, 미국의 공산당이 당시에 러시아, 소련 공산당의 뭐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뭐 정설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로티 부모는 공산당을 탈퇴합니다. 그리고 트로츠키주의자를 선언을 하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로티는 뭐 아주 어려서 뭐 그런 일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을 건데, 부모가 하는 어떤 그런 일이 중요한 일이다라고 로티는 뭐 생각했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 부모가 하는 그런 일을 내가 평생 하면서 살고 싶진 않다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서 무슨 달라이라마한테 테디베어도 보내고 뭐 그런 일도 꼬마가 하고, 그 다음에 뉴저지주의 그 산악지대에 가서 야생란에 대한 어떤 그런 개인적, 굉장히 사적인,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면서 자기 나름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자부심이라고 할까? 그런 걸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어떤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로티가 자기 자신이 가진 어떤 철학적인 사상의 특징을 비유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트로츠키라고 하는 이 단어로 의미되고 있는 것은 좀 지직거려서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마이크로 바꾸고 이게 좀 나으신가요? 그게 그건 것 같습니다. 이왕에 바꿨으니까 그냥 하죠. 그래서 이 트로츠키라고 하는 단어가 상징하는 것은 그 어떤 사회적인 자유를 위한 실천의 문제와 관련된 삶을 뜻하는 것이고, 이 야생란이라고 하는 단어로 의미되고 있는 것은 공적인 차원이 아닌 남들하고 의사소통할 수 없는 굉장히 사적인 영역에서의 어떤 욕망,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로티가 야생란을 공부하고 뭐 이랬던 것이 이게 뭐 남들이 볼 때는 의미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로티는 듀이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면, 듀이는 그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구별하면서도 결국 그거를 통합하려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듀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모든 개성이 발현되어야 하는 사회임에는 분명한데 그 개성이 발현될 수 있는 공적인 조건 이것이 사실은 그 주의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고 뒤에는 그것이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치하는 어떤 지점이 있을 것이고 이제 그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민주적인 실천의 과제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다면 로티는 그렇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티에게 있어서는 공적인 거하고 사적인 것은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고 이 사적인 것이 공적으로 환원되지도 않고 공적인 것을 통해서 사적인 것이 다 설명되지도 않는 이제 그런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점에서 로티하고 듀이는 조금 다른데 이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 트로츠키가 자유의 문제와 관련된 공적인 실천의 영역을 생각한다면 야생란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사적인 개인의 그 자아 완성을 향한 욕구와 관련된 아주 그 소통불가능한 어떤 그런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로티의 그 관점에서 보면 자유의 문제는 실천과 관련된 것이고 이 자기 완성을 위한 욕구 이거는 이론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 트로츠키와 야생란이라는 단어로 상징되는 것은 바로 이 이론과 실천의 이 두 축을 말하는 것인데 자유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자유를 위한 실천의 문제라면 로티가 말하는 아이러니스트의 과제는 사적인 완성을 꿈꾸는 아이러니스트의 욕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티의 그 네오프라그마티즘의 특징을 한마디로 하라 그러면 이 이론과 실천이 체계적으로 통합될 수 없다라는 관점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말인데 사실은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로티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요즘 최근에 나오는 어떤 포스트 모더니스트들도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주장하는 철학자는 제가 아직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실천을 체계적으로 통합할 수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로티 철학의 굉장히 큰 특징이다. 그럼 이제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거냐라는 게 이제 로티를 이해하는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하나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요. 이런 로티의 입장을 이해하려면 로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적인 관점 이해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하면 반표상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티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서 그 로티의 이재성 선생님 아까 소개해 주셨지만 주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제가 김동식 교수님하고 번역했던 우연성, 아이러니, 연결성이라는 책인데 그 로티는 어려서 아마 굉장히 검생이처럼 학교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열심히 돕기도 했지만 뉴욕의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아마 그런 노조의 유인물 같은 걸 날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모가 너무 바쁘니까 아마 별로 돌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은 아마 깡패들한테 이렇게 좀 시달림을 받아마다 요즘으로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할까 일진 애들이 괴롭힌 거죠. 학교 안 맨날 두들겨 맞고 공부 잘하는 동생들이 좀 힘이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괴롭힘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로티가 아마 그 학교를 오래 다니고 싶어 했던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졸업하고 15살에 시카고 대학에 갑니다. 그래서 올반을 해서
그래서 이제 로티가 시카고 대학에 가면서 꾸었던 꿈이 내가 그 훌륭한 플라톤주의자가 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플라톤주의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실천과 이론의 문제를 통합하는, 그러니까 필로소퍼킹을 꿈꿨던 거죠. 그러니까 이 플라톤주의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표상주의의 대표자이고, 플라톤주의로는 우리가 본질주의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질과 현상을 비교해서 현상은 가짜고 본질이 진짜다. 이데아의 세계가 본질의 세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플라톤의 입장이라면, 플라톤의 철학자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진리를 아는 자가 이 사회 정의를 위한 정치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론과 실천을 통합적으로 생각하는 것의 원형입니다. 그리고 서양 철학의 역사를 플라톤에 대한 주석이다라고 이제 철학사들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본질주의의 역사가 서양 철학사의 주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린 로티는 이제 이런 꿈을 가졌던 거죠. 내가 훌륭한 철학자가 되면 나를 괴롭혔던 나쁜 놈들을 응징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거다. 그러고 이제 철학과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일단 뭐 플라톤주의자가 되는 거는 일단 나중 문제고, 당장 로티가 해야 됐던 것은 분석 철학적인 트레이닝을 받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로티가 대학 갔을 당시, 그러니까 이제 1940년대 후반이겠죠. 그러니까 31년생이니까 15살에 갔으니까 뭐 40년경을. 그때는 이미 카르나비나 노이라트가 미국에 히틀러를 피해서 와서 분석 철학을 이제 슬금슬금 이제 퍼뜨리고 있을 당시였고, 로티가 이제 박사학위를 할 때쯤이면 이미 듀이는 죽고, 듀이는 1952년에 죽습니다. 듀이는 죽고 이제 세상이 점점 프래그마티즘이라고 하는 게 미국의 고유한 철학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강단에서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는 시기죠. 그러면서 오늘날 영미 철학의 주류가 언어 분석 철학이 되듯이 이제 카르나베 영향 하에서 미국 철학이 이제 점점 그런 쪽으로 넘어가던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로티가 박사학위를 할 때까지만 당시만 해도 이미 분석 철학자가 되지 않고서는 학교에 자료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미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로티가 이제 분석 철학을 열심히 해서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로티는 플라톤주의자가 되겠다는 꿈을 버리진 않았죠. 그래서 분석 철학을 열심히 하면 뭔가 내가 애초에 철학에 입문했을 때의 꿈을 이룰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석 철학이 플라톤주의의 본질주의랑 참 잘 맞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분석 철학자들이 분석하는 것은 언어인데,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을 서술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분석 철학자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것은 그 현상을 서술하는 언어를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그 배후에 있는 어떤 리얼리티에 도달한다,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어 분석을 열심히 하면 이 세계에 관한 진리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꿈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플라톤이 현상을 넘어서 이데아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의 현대적 버전이죠. 로티는 이제 그런 입장들을 다 본질주의 내지는 표상주의로 봅니다. 그래서 로티의 1960년대 작업은 거의 다 이제 심리 철학에 관한 분석 철학 논문입니다. 그래서 로티의 1960년대 논문들이 담고 있는 내용은 소위 엘리미네이티브 머티리얼리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거적 유물론, 소거적 유물론 이렇게 부르는데, 심리 철학의 문제라고 하는 게 마음과 몸이 같냐 다르냐 이런 문제잖아요. 근데
로티가 60년대 초에 가졌던 소위 분석 철학자로서의 심리 철학의 입장은 뭐냐면 이 사이콜로지컬한 언어 이거를 다 없애도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엘리미네이티브.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이론론자들은 사이콜로지컬한 용어들을 생리학적인 용어, 그러니까 심리학적인 용어는 생리학적인 용어로 번역되거나 환원될 수 있다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뭐 그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 그런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심지어 그 소련이 무너지기 전에 소련의 학술 논문 중에 이제 로티에 관한 논문들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걔네들이 볼 때는 미국 철학자가 이게 유물론을 주장하니까 그게 굉장히 신기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로티에 관한 논문들이 구소련에 몇 개 있습니다. 근데 그 로티의 그런 엘리미네이티브 머티리얼리즘의 작업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로 넘어가면서 로티가 이제 자기의 철학함에 대해서 슬슬 약간 좀 회의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분석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논증을 주로 주된 업무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그 어떤 태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어떤 아규먼트를 세워가지고 한번 주장해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분석 철학자들의 논문인데, 로티가 이런 작업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내가 애초에 생각했던 철학자가 되는 길이냐 이런 데 대해서 이제 회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누구의 주장이 맞다 그러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은 철학자의 업무가 아니고 변호사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법정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가지고 나와서 증거를 들이대고 논증이 맞다 틀리다 이런 걸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티는 이런 거 내가 죽을 때까지 해봐야 훌륭한 철학자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이건 뭐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갖추는 일은 될 것 같은데 내가 이걸 하려고 생각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회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듀이를 다시 읽게 되죠. 듀이는 이제 이미 70년대로 가면은 미국에서는 잊혀진 철학이 됩니다. 그래서 그 프라그마티즘이 미국에서 사라지게 되는 배경은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건들이 얽히는데요. 그런데 60년대의 그 미국의 대학이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1960년대에 유럽에서 또 굉장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68혁명이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판 이론가들이 어떤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하기도 하고 아도르노 같이, 그리고 이제 어떤 권위에 도전하되 권위를 잡지 않는다 이런 모토들이 이미 60년대 유럽을 휩쓸잖아요. 그것의 미국 버전이 이제 히피죠. 히피들이 이제 나약하고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전에 참전한 미국을 제국주의자라고 욕하고, 그다음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에 대한 어떤 공격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대학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럴 때 그 듀이는 이미 죽어서 없고, 근데 듀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상적인 특징이 그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미국적인 애국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그 미국적인 애국심을 강조하는 어떤 정치적인 맥락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뭐 그 듀이가 아마 베트남전을 봤다면 거기에 찬성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 듀이 사후에 그 미국의 프래그마티즘을 계승한다라고 나왔던 사람이 시드니 훅이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누가 듀이를 공격하면 잽싸게 뛰어나와서 공격하는 사람을 물어뜯기 때문에 별명이 듀이의 불독이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사르트르가 듀이를 싫어해서 많이 공격하고 그랬는데, 사르트르를 이제 전담 마크한 게 이제 시드니 훅이었습니다. 근데 시드니 훅이 60년대 미국 대학이 그렇게 그 반미로 넘어가는 것을 이 사람은 잘못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그런 정치적인 상황에서 애국주의를 주장을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프라그마티즘이 망하는 거죠. 프라그마티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저런 제국주의에 편든다. 그래가지고 미국 대학의 철학과에서 이제 프라그마티즘이 거의 이제 별붙일 자리가 없게 되고, 반면에 분석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리고 그 논리 실증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가치 중립성의 태제를 제시하고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철학자들은 과학적인 명제만 다뤄야 된다. 이게 이제 논리 실증주의자들이 제시하는 어떤 그 명제주의죠. 그러니까 유의미한, 그러니까 인식적으로 의미가 있는 이제 그런 명제만을 철학자들이 다뤄야 된다. 그래서 소위 과학적인 철학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그 논리 실증주의라든가 분석 철학자들의 입장이었다라고 한다면, 미국 대학에서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정치적인 부담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시대적인 분위기하고 편승해서 그 과학기술의 시대에 걸맞는 철학으로서 그와 같은 언어 분석 철학이 이제 대세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게 아마 지금도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로티의 입장에서는 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거 백날 해봐야 내가 훌륭한 철학자가 되는 것 같지 않다. 이거는 내가 이런 어떤 그 논증을 세련되게 만들어내는 테크닉을 연마하려고 철학에 입문한 건가, 이런 회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듀이를 읽게 되면서 이제 다시 해겔을 읽고, 그러면서 그 어떤 노멀한 미국의 철학자들이라면 하지 않았을 공부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이데거를 읽고 가다머를 읽고, 또 데리다하고는 같은 년생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데리다라든가 푸코라든가 이런 이제 유럽의 철학자들하고 교류를 쌓으면서 그 모든 어떤 그 미국의 그 아카데믹한 영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철학적인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그 하이데거 가다머의 그 해석학적인 전통,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프랑스의 푸코라든가 데리다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논리를 딱 끌어들여서, 그래서 이제 자신만의 어떤 독특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70년대 이미 시작된 로티의 논문들인데, 그래서 1979년에 자기의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한편에서는 분석 철학을 비판하고, 그리고 자기의 관점에서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 새로운 철학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서술해서 내놓은 책이 철학과 자연의 거울이라는 책입니다. 필로소피 앤 더 미러 오브 네이처라는 게 1979년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책이 나올 때쯤이면 이미 프린스턴 대학의 분석 철학자들하고는 굉장히 사이가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분석 철학 교수로 뽑았는데 이 사람이 분석 철학을 안 하고 무슨 하이데거니 뭐 듀인이 뭐 푸코니 이런 걸 자꾸 얘기를 하니까 뭐 다른 교수들이 불만이 쌓였겠죠. 그래서 그 책을 내면서 이제 로티는 더 이상 이제 프린스턴 대학에 스스로도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포닥을 하러 갔던 버지니아 대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버지니아 대학에서는 철학과 소속이 아니고 유니버시티 프로페서라는 직함을 가지고 철학과하고 영문과 이제 두 군데 소속으로 그냥 혼자 독립된 어떤 학과처럼 그 펀딩을 대학에서 그런 식으로 해줘서 혼자 거의 한 학과에서 운영할 정도의 예산을 혼자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제가 1년 동안 있는 동안에 매달 전 세계에서 유명한 철학자를 불러다가 강연을 시켰거든요. 제가 딴 데 돌아다니지 않고 버지니아 대학에 있으면서 수많은 철학자들의 강연을 들을 수 있었는데, 하버마스도 왔고, 테일러도 오고, 낸시 프레이저도 왔다고 하고, 굉장히 많은 철학자들이 1년 동안 왔었는데, 자, 로티가 이
철학과 자연의 거울에서 이제 주장했던 것은 그 제목이 상징하듯이 이 본질에 관한 어떤 그 철학적인 탐구 이런 것들이 중단돼야 된다라고 하는 정도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티가 볼 때 그 이 철학자들은 늘 이런 본질주의 내지는 표상주의의 어떤 이원론적인 틀 안에서 사유하는 것으로 보였거든요. 그걸 이제 거울 이미지라고 하는 단어로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플라톤에게 있어서는 그 누스라고 하는 이성이 이데아를 직관한다. 이런 식의 그림이 있다면 현상의 배후에 있는 어떤 본질이겠죠. 데카르트나 칸트나 또는 뭐 로크 같은 경험론자나 뭐 이런 모든 근대 철학자들은 인간의 의식이나 마음이 주로 이제 자연 세계겠죠. 그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세계의 본질을 표상한다. 라고 하는 이런 주계 이원론의 틀 안에서 철학적인 사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플라톤의 근대적인 버전이라고 할 수 있죠. 루스가 이데아를 직관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근대의 인식론자들은 주관적인 의식이나 마음, 그러니까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겠죠. 이런 것들은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본질로 가진 자, 이게 인간에 대한 근대 철학자들의 규정이라면 그런 인간이 세계의 어떤 그 진리를 표상할 수 있다.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20세기 이후에 소위 언어적 전환, 비트겐슈타인이라든가 또는 뭐 프랑스에서는 뭐 소시르라든가 독일에서는 뭐 하이데거와 가다머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 의식의 문제를 언어의 문제로 다 전환시키잖아요. 그걸 이제 소위 링귀스틱 턴이라고 해서 이제 20세기 철학의 언어적 전환 이렇게 부릅니다. 분석 철학자들이 언어 분석을 하게 되는 건 바로 이런 틀이 성립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세계의 진리에 접근해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식의 이런 그림. 그러니까 로티가 볼 때는 이쪽에 있는 것들이 소위 거울이라는 겁니다. 진리를 반영하는 거울.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는 이제 진리를 반영하는 거울을 본질로 가지고 있는 존재. 이게 이제 인간에 대한 철학자들의 규정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표상주의고 본질주의고 이제 이런 그림에 해당한다라는 것인데, 로티가 철학과 자연의 거울에서 이제 말하고자 했던 것은 이것은 하나의 메타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그 국가편에서 동굴의 비유 같은 그 일종의 비유적인 얘기를 하면서 철학자가 이 진짜 세계를 본다라는 식의 표현을 쓴 것은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인데 그 이후에 철학자들이 그걸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각적인 비유가 이제 진리의 문제하고 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서 이런 버전으로 조금씩 이제 플라톤을 변형해서 지금 철학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플라톤이 진리와 관련해서 사용한 그 시각적인 비유를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일 이유가 뭐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부정하는 것이 로티의 반표상주의인데요. 로티가 이걸 부정하는 관점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로티는 프라그마티스트로서 듀이와 마찬가지로 다윈주의자입니다. 다윈주의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을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이와 같은 자연의 진리 또는 세계의 진리를 반영하는 거울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특별한 존재다라고 본다는 게 마침 인간을 신비화하고 인간만이 무슨 동물과 구별되는 어떤 대단한 뭔가를 타고나는 그런 존재로 서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철학자들은 공통의 질문을 던지죠.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플라톤부터 소크라테스부터 물어왔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철학자들의 어떤 주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로티가 볼 때는 이건 아주 나쁜 질문입니다. 또 백날 물어봐 봐야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물음은 굉장히 본질주의적인 물음이거든요. 물음 그 자체가. 왜냐하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건데 그 인간의 본질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다른 존재는 없는 인간만이 가진 어떤 보편적인 특성을 지칭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인간만이 가진 어떤 보편적인 어떤 것, 그 인간의 본질이라고 불리는 어떤 것에 대한 레퍼런스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소위 본질주의인 거죠. 근데 소위 이런 본질주의의 가장 강력한 이제 그 본질주의를 가장 강력하게 허물어뜨린 게 철학자라기보다는 사실은 다윈이었어요. 다윈이 볼 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모든 생물종들이 그렇듯이 다른 생물종과 그 경계를 나누기가 어려운 존재거든요. 이 자연의 생물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상 어떤 분류를 하고 있지만 어떤 지점에 가면 사실 명확하게 분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도 다윈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영장류하고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만 하더라도 거의 같죠. 한 99%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공통점이 더 많은 것이지 그걸 그렇게 뭐 본질적으로 구별할 만한 그 경계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다. 인간이 이성을 가졌다. 이게 인간의 본질이다. 라고 해봐야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 뉴스에서 끔찍한 사건들을 보지만 도저히 이성을 가졌다라고 생각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건 굉장히 공허한 말이죠. 인간 이성. 그건 뭐 도덕적인 요청일 수는 있지만 그걸 갖다가 무슨 인간에 관한 존재론적인 규정으로 보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윈이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인간의 어떤 보편적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 언어가 세계의 진리를 표상한다라고 하는 이 관점 이게 지금 본질주의를 담아내는 관점인데 로티의 그 주저가 우연성, 아이러니, 연대성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제 우연성입니다. 그 로티가 말하는 우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도 어떻게 보면 진화의 결과고 우연적인 진화의 산물인 것이고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을 철학자들은 진리를 표상하는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다윈주의자들은 언어란 인간이 환경 세계에 대처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도구 정도로 봅니다. 대처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호랑이가 발톱을 진화론적으로 발달시켰듯이 인간은 언어를 만들어서 세계에 대처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건 완결된 게 아닙니다. 인류의 문명이 계속되는 한 언어는 끊임없이 새로 생산될 것이고 또 소멸하고 이러면서 새로운 환경에 인간으로 하여금 대처하게 하겠죠. 그래서 그 언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우연적인 속성을 갖는다. 이런 게 이제 우연성에 관련되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공동체가 무슨 신의 섭리에 따라서 이 공동체가 이렇게 탄생해서 존속한다라든가 그런 건 없어요. 또 인간이 뭐 역사를 발전시키면 반드시 뭐 어떤 민주주의의 단계에 도달할 거라든가 이런 어떤 선언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인간의 공동체는 굉장히 우연적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류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은 인문학자들이 인류가 빨리 망할까봐 걱정들 하고 있잖아요. 예컨대 뭐 일본의 원전 터진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과학기술이 이게 문명의 귀결이라면 이미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선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이제 의혹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아마 생각보다 빨리 멸망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걱정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 자체가 그 인간이 만든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연성의 산물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언어의 우연성 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우연성 이제 로테는 인간이라는 그 큰 범주로 얘기하지는 않죠. 자아의 우연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인간의 공동체의 우연성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왜 철학을 공부하냐? 이 문제로 이제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어린 로티는 깡패들을 혼내주려고 이제 철학을 시작을 했죠. 자, 그러나 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느새 굉장히 탁월한 분석 철학자가 돼가지고 막 논증의 대가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로티가 생각하는 이 철학 공부 또는 인문학 공부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삶의 의미를 만드는 일이다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발견한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로티가 이제 필로소퍼 킹이 되고자 했을 때는 어떤 진리를 발견해가지고 내가 사회정의를 실현하겠다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닌 것 같고 다윈적으로 볼 때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덧없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어떤 이원론적인 틀에서 서양 철학자들이 인간을 봤을 때에는 덧없음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 놨고 진리도 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플라톤은 한쪽에다가 이데아라고 하는 본질의 세계 속에 인간의 정신, 영혼, 영원성, 불멸, 필연성, 보편성 이런 속성들을 다 우리가 소위 진리에 부여하는 어떤 속성들을 이데아라고 하는 본질 세계에다 집어넣어놓고 그 반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다 덧없는 거고 우연적인 거고 뭐 일시적이고 변화하는 거고 뭐 이런 정도의 속성들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림자로서의 삶이고 덧없는 삶이죠. 그래서 이런 삶에서 오는 어떤 덧없음의 문제, 그러니까 내 삶의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 플라톤주의자들은 뭐 쉽습니다. 이걸 그냥 부정하고 진리의 세계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피안의 세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 플라톤주의의 종교 버전을 기독교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플라톤주의를 이제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고 나온 것이 니체였잖아요. 그러니까 니체 같은 사람은 말하자면 플라톤의 그 이데아의 세계 이건 다 거짓말이고 우리가 진짜로 긍정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덧없는 삶이다. 그래서 기독교와 플라톤주의는 이게 허무주의자들이다. 왜냐하면 피안의 진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을 부정하잖아요. 이게 다 덧없는 삶이고 우연적인 것이고 그래서 아무 의미 없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 삶을 긍정하는 태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비판했던 게 이제 니체라면 이런 다윈이나 니체의 관점에서 인간의 이제 삶을 볼 때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플라톤이 약속했던 어떤 피안의 진리라든가 기독교에서 약속하는 어떤 내세에서의 구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윈이즘적으로 보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우연적이고 우연적이라고 하는 말은 꼭 우리가 태어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 계신 그 누구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태어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내가 이건희 아들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었다면 아마 좀 다른 선택을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태어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견뎌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로티 같은 사람이 생각할 때 이제 이 철학의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대한 자기 나름의 이제 대답을 구하는 것이 아닐까. 뭐 니체도 그런 얘기를 했고 사실은 프로이트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이트도 오늘 기차 타고 오면서 이제 프로이트의 문명 속의 불만이라는 책을 좀 읽어봤는데 거기 뭐라 그러냐면 모든 인간은 각자가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로티 같은 사람은 이제 그런 니체나 프로이트의 세례를 받아서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큰 범위에서 이론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철학이니 인문학이니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고 심지어 자연과학도 다 들어갑니다. 예술, 종교 뭐.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탐구행위 전체를 포괄하는 것을 이론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이론적인 탐구행위를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로티한테 물어본다면 자신의 그런 덧없는 삶에 대해서 죽기 전에 그래도 뭔가 그래도 살만한 삶이었다라고 한마디 하고 죽을 수 있는, 그러니까 프로이트식으로 말하면 자기 식대로 찾은 어떤 구원의 방식이 이론일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티가 말하는 이 이론은 그래서 로티 용어로 하면 자기 완성을 향한 그 사적인 욕망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어떤 진리를 찾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자기 완성을 향한 사적인 욕망의 내용은 뭐냐면 니체가 말하는 소위 자율성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체는 플라톤주의를 거부하면서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살라고 이제 우리한테 제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삶은 그냥 죽어가는 동물의 삶일 뿐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말하자면 그 자율성을 획득하기 위한 삶이고, 로티의 아이러니스트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8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이 용어를 다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아이러니스트라는 단어는 뭐냐면 니체적인 의미의 자율성을 얻고자 하는 인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신의 어떤 이론적인 탐구에 달려 있는 인간인데, 이 아이러니스트는 그런 작업을 어떻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냐면 그 자기만의 어휘를 창안함으로써, 일종의 은유죠. 자기만의 어휘를 창안함으로써 자기의 삶을 재서술하는 인간입니다. 이게 니체의 어떤 초인으로서의 시인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의미는 누가 정해주지도 않고 뭐 신이 부여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나의 기준으로 내가 볼 때 내 삶이 그래도 의미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죽기 전에. 그런 욕망을 가진 인간을 로티는 아이러니스트라고 부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철학자들이나 시인이나 문학가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로티의 눈에는 그냥 아이러니스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휘를 가지고 뭔가 이 덧없는 삶에서 어떤 그 의미를 찾고 거기 이제 자기 삶을 그걸로 정당화해보고자 시도했던 그런 인간들인 거죠. 로티는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헤럴드 블룸이라고 하는 영문학자께서 가지고 옵니다. 헤럴드 블룸이라는 사람은 셰익스피어 전문가인데요. 셰익스피어에 관한 거의 한 7, 80권의 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 희곡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한 권씩의 책을 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영향에 대한 불안이라고 하는 자기 시 이론에 관한 책을 냈고, 이게 국내에도 몇 년 전에 최근에 번역이 되어 나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시인이 갖는 영향에 대한 불안인데요. 자, 이거는 그 데카르트의 그 말하자면 그 확실성의 탐구에 나오는 그 카르테지안 앵자이어티를 패러디한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그 진리에 대한 강박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진리가 아니면 어떻게 하냐. 이걸 가지고 평생 쩔쩔맸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데카르트적 불안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내가 아는 게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면 내가 여태 공부한 게 다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냐.
내가 세계의 징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을 이제 걱정을 했잖아요. 자, 다윈주의적이고 니체적인 인간에게 있어서 그런 걱정은 별로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까미 같은 실존주의자들도 철학의 문제를 그런 어떤 보편적인 진리에 대한 탐구로 보지 않잖아요. 까미가 히즈크의 신화에서 첫머리에 던지고 있는 물음이 뭐냐면 인간은 왜 자살하지 않는가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 무슨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진리에 대해서 백날 떠들어 봐야 그게 나만의 어떤 고유한 삶에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어떤 실존주의적인 물음을 그런 식으로 던진 거란 말이에요. 그 헤럴드 블룸이 말하는 이 시인의 불안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것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내 삶을 긍정하고 내 삶이 그래도 살만한 것이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어떤 고유한 의미를 내가 긍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티가 어려서 야생란에 몰두했던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린 로티는 이걸 통해서 자기가 뭔가 대단한 인간이 된 것처럼 자부심을 느꼈잖아요. 남들이 볼 땐 참 형편없는 자부심일지라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각자 그렇게 사적인 차원에서는 자기 삶을 구원할 자기의 삶을 정당화할 어떤 어휘가 필요한 것인데 그 어휘가 남의 어휘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자기의 삶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재서술하는데 남이 이미 사용한 언어를 가져다가 자기의 삶을 서술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그냥 복사품에 불과합니다. 이게 시인의 불안이에요. 그래서 헤럴드 블룸은 이 강한 시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강한 시인은 선배 시인의 시와 사랑에 빠진다면 선배 시인의 시를 강하게 오독함으로써 스트롱 미스리딩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선배 시인의 시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과정을 겪는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없죠. 우리가 어느 날 보니까 태어나 있지만 우리는 어떤 맥락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생각, 자기가 가진 어떤 모든 판단들, 신념들, 욕망들 이런 것들은 내가 만들었다라기보다는 나한테 영향을 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미 만들어진 거죠. 근데 그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념과 욕망을 가지고 내 자신의 삶을 서술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나만의 삶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긍정할 만한 내 삶의 의미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시인의 불안이에요. 그러니까 시인들은 죽기 전에 자기만의 시를 쓰고자 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어떤 시인이든 그 시인에게 영향을 준 이미 강력한 선배 시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인이 자기만의 시를 썼다라고 믿지만 그 시인은 그것이 선배 시인의 영향을 받아서 쓰여진 선배 시인의 시인 것은 아닌가. 이것 때문에 이제 괴로워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그 시인의 불안이라는 거죠. 이 시인의 불안은 자기가 창안한 어휘가 자기만의 것이 아닐까봐 걱정하는 인간이고 데카르트적인 인간 유형하고 이제 대척점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헤럴드 블룸이 그 영향에 대한 불안, 내가 누군가에게 받은 영향으로부터 내가 전혀 벗어나지 못했을까봐 하는 불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로티 아이러니스트는 그런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러니스트는 진리를 목표로 하는 인간이 아니고 자기의 삶의 의미를 부여할 자기만의 어휘를 창안해내고자 하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러니스트는 어떤 마지막 어휘를 창안해내는 것을 자기 이론의 목표로 삼죠. 그래서 그런 이론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걸 왜 아이러니스트라고 부르냐면 자기만의 어휘를 만들어낸 이 인간은, 이 이론적인 인간은
그 시인의 불안으로부터 죽을 때까지 사실은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지막 어휘를 창안했지만 이게 정말 마지막 어휘일까를 가지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인의 불안을 유지하고 죽을 때까지 살기 때문에 아이러니스트인 거예요. 내가 최종적인 어휘를 창안해내지 못할 거라는 걸 알지만 그것만이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또 믿는 이런 아이러니를 내포한 인간인 거죠. 그래서 로티는 그 철학하는 것을 이런 아이러니스트로서의 삶, 그러니까 시인의 불안을 감수하는 인간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런 인간이 되면 뭐가 좋냐? 바로 좋을 거 없습니다. 굳이 이제 그런 물음에 간단히 답하자면, 로티는 거기서 이제 듀이의 영향을 드러내죠. 듀이는 죽을 때까지 인간이 교육을 통해서 성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듀이에게 있어서 교육을 통해서 성장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완고한 인간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자아의 경계를 확장해 나가는 인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러니스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러니스트가 실제로 됐냐 안 됐냐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듀이적인 의미에서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인간으로서 그 완고한 인간이 되지 않는 인간이 되는 거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맹목적인 신앙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상식적인 진리를 최고의 자신의 신념으로 삼고 있다라든가 이런 사람은 말하자면 뭐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로티나 듀이적인 의미에서 보면 훌륭한 사람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대화가 어느 순간 이제 막히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아이러니스트가 또 다 훌륭한 인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이러니스트는 오로지 자기만의 어떤 그 삶의 문제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잔인하고 위험한 인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 듀이적인 의미의 성장하는 인간일 수는 있지만 그 방향이 정반대가 되면 아주 위험하고 잔인한 인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잔인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삶의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로티는 리버럴리스트라고 하는 단어로 아이러니스트라는 것의 의미가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로티의 분류에 의하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과 관련된 책, 그러니까 이론적인 책이란 말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타자의 삶에 대한 책임을 다루는 책. 그건 이제 실천과 관련된 책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자유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자의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는 아이러니스트들은 사회적으로 보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로티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유연성 아이러니 연대성이라는 책에 등장하는 여러 소설가들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제 나보코프라고 하는 소설가입니다. 블라디미르 나보코프라고 하는 이 소설은 굉장히 특이한 사람인데 너무나도 유명해서 뭐 다 잘 아실 겁니다. 나보코프는 몰라도 로리타는 아시죠? 로리타 신드롬이라는 그걸 만든 소설가입니다. 그 아주 어린 여자에 빠져가지고 말하자면 소아 성애자 얘기를 다룬 게 이제 나보코프의 로리타인데 로티는 그 책을 이 아이러니스트의 그 삶의 문제를 다룬 책으로 읽지 않고 전혀 새로운 독해를 하는 거죠. 심지어 나보코프마저도 그 자기의 소설을 신비주의 소설이라고 주장합니다. 나는 시사적인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그 어떤 한 예술가가 자신의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딘가에 몰입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그 예술가의 삶이 어떻게 완성되는가 이런 것들을 자기는 심리적으로 그리고 있다.
라고 스스로 얘기해요. 그러면서 조지 오웰의 소설을 시사적인 쓰레기라고 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유의 문제 이런 거 다루는 거예요. 로티는 나보코프 자신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그거는 잘못이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로티가 나보코프에서 읽어내는 건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자기의 삶의 완성에 대한 욕망에 휩싸인 한 인간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를 경고하는 게 나보코프의 소설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나보코프의 소설은 오히려 우리가 자신의 삶의 문제에 몰두할 때 얼마나 사회적이고 실천적인 차원에서는 잔인한 인간이 될 수 있는가. 말하자면 타자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한 인간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소설이다. 이게 로티의 해석입니다. 굉장히 재밌죠. 그러니까 로티는 이 우연성, 아이러니, 연대성이라는 책에서는 주로 소설가들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철학자들이 그런 일을 별로 안 했거든요. 철학자들은 철학자들의 책만 다뤘는데 로티는 여기서 수많은 소설가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버럴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그 아이러니스트와 결합되어야만 하는 어떤 입장으로 로티가 제시를 합니다. 근데 로티는 자기의 어떤 철학적인 이론 자체가 반표상주의이고 반본질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할 때조차도 이 리버럴리스트가 본질적으로 이런 존재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리버럴리스트에 대한 엄밀한 정치 철학적인 규정 이걸 로티는 해서는 안 돼요. 리버럴리스트가 추구하는 자유의 본질은 이런 것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티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주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냥 막연한 얘기를 합니다. 줄리우스 슈클라라는 사람에서 따온 정의를 리버럴리스트의 정의로 활용하는데 리버럴리스트란 그냥 우리 사회에서 고통과 장애성의 문제 이런 것이 줄어들기를 바라는 사람일 뿐이다. 이런 정도로 굉장히 막연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리버럴리스트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과는 무관합니다. 그냥 타자의 고통에 대한 감수성을 가진 인간 또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인간 이게 리버럴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리버럴리스트는 형이상학적 리버럴리스트도 있고 아이러니스트적인 리버럴리스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의 어떤 철학적인 신념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지건 간에 우리가 사는 공동체에서 이 고통과 잔인성의 문제가 사라져야 될 악이다라고 생각하면 다 로티가 말하는 리버럴리스트예요. 자, 그런 그 사회적인 고통과 잔인성을 감소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로티의 관점에서 보면 특별한 철학 이론이 필요하다라고는 생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철학자들은 사실은 이제 그걸 주장하기 위한 어떤 철학 이론 체계를 제시하죠. 로티는 그게 필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리버럴리스트에 대한 이런 실천적인 관점과 아이러니스트와 관련된 이론적인 관점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 자체를 로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로티는 정치 철학자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이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외적으로 병렬적으로 추구해야 될 두 가지 목표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인간은 잔인한 아이러니스트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떤 인간은 아이러니스트가 아닌 형이상학자이지만 리버럴리스트가 될 수도 있다. 이게 로티의 굉장히 독특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로티를 다른 모든 철학자들로 또 구별시켜주는 로티만의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은 로티가 플라톤주의자이기를 포기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제가 겪은 소위 통상적인 의미의 철학자들은 이런 주장을 견디질 못합니다. 제가 뭐 수도 없이 경험을 했지만 그럼 당장 상대주의자 아니냐 우리가 뭘 근거로 실천을 하냐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그러니까 이 고통과 잔인성을 감소시켜야 된다라는 주장의 정당성은 어디서 나오냐 철학자들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 합니다.
로티의 대답은 그거를 주장하지 않아야 된다는 철학적 주장의 정당성은 어디서 나오는지를 먼저 얘기해달라. 그럼 내가 얘기하겠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문제를 살짝 피해가는 식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티가 볼 때 이 실천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 우리의 실천적인 태도가 어떤 보편적인 진리에 관련된 이론에 입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북한 같은 사회가 그런 사회 전형이 되는 거죠. 어떤 당의 이론이 정의의 대변자가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제 이론이 통일되는 사회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완성을 위한 모든 자아창조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진리도 없을 것이고 자유도 없을 거다. 이게 이제 로티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로티는 우리가 자유를 돌본다면 진리는 그 스스로를 돌볼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자유의 문제, 실천의 문제와 이론의 문제가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통합될 수는 없지만 자유의 문제는 이론의 문제보다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에서 살 때에만 수많은 이론이 꼽힐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믿는 거죠. 그래서 이론과 실천의 문제는 이론적으로 통합되지 않더라도 이 양자는 병렬적으로 추구될 수 있고 로티가 생각하는 소위 문학적 문화, 로티는 지금까지의 이 플라톤주의의 전통을 철학적 문화라고 부릅니다. 어떤 구원적인 진리에 입각한 문화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문화는 이제 생명을 다했다라고 보고 로티는 그것을 대체하는 문화로서 문학적 문화 또는 시화된 문화, 포에티사이드 컬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화된 문화의 영웅을 로티는 리버럴 아이러니스트라고 부르고 있고 이 리버럴 아이러니스트들이 이 사회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실천의 과제로 삼아야 되는 문제다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 시간을 넘겨갔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질문을 해주시면 어떠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